정말 사람인 척하면서 나를 그렇게 평생 속여왔던 거야? 대답해. 고성이. 내 입으로 직접 말하란 말이야. 서재 안을 가득 채운 박진석의 포효는 단순히 화가 난 수준이 아니라 마치 짐승의 울부짖음처럼 처절하게 들려왔습니다. 평생을 호탕하고 거침없는 상남자로 살아왔던 박진석이었지만 지금 그의 손에 들린 몇 장의 서류는 그가 쌓아온 세계를 송두리째 뒤흔들기에 충분했는데요. 고성이는 차갑게 식은 눈으로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서류 안에는 고성이가 박진석과 재혼하기 전 자수성가한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딸 박영나를 앞세워 박진석의 비자금을 어떻게 빼돌려왔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쌓아왔는지가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더라고요. 고성이는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곧바로 특유의 우아한 가면을 다시 고쳤었습니다. 고성이는 어릴 적 지독한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그 시절의 도끼를 다시금 눈빛에 담았는데요. 고성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박진석에게 말했습니다. 이건 오해예요. 누군가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려고 꾸며낸 거라니까요. 제가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당신이 제일 잘 알잖아요. 하지만 박진석은 고성이의 그 가식적인 눈물에 더 이상 속지 않았습니다. 박진석은 2대째 기업을 운영하며 수많은 배신을 겪어온 인물이었고 고성이의 눈 뒤에 숨겨진 그 탐욕을 이제야 제대로 마주하게 된 것이었죠. 같은 시각 이상철은 정년퇴직 후에 고요한 아침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3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한 회사에서 정직하고 올바르게 일해온 이상철에게 퇴직 후의 삶은 아직 낯설기만 했는데요. 이상철은 거실에 앉아 낡은 앨범을 넘겨보며 아들 이지혁과 이지환 그리고 막내딸 이수빈을 키우기 위해 버텨온 시간들을 회상했습니다. 이상철은 비록 넉넉하지 못한 형편이었지만 자식들을 뒷바라지하고 부모님을 부양하며 단 한 번도 부끄러운 짓을 하지 않았다는 자부심이 있었죠. 하지만 그런 이상철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무거운 돌덩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아들 이지환의 문제였는데요. 체육학과를 졸업하고 멋진 피지컬을 가졌지만 3년이나 사귀었던 여자친구에게 비참하게 배신당한 후 삶의 의욕을 잃어버린 이지환이 박영나의 운전기사 겸 보디가드로 들어가면서부터 이상철의 걱정은 깊어만 갔습니다. 이상철은 고지식한 성격 탓에 아들이 누군가의 밑에서 시중을 드는 일을 하는 것이 못내 마음에 걸렸지만 이지환이 그 일을 통해 다시 일어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김다정은 주방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이상철의 안색을 살폈습니다. 늘 차분하고 현명한 김다정은 이상철이 정년퇴직 후 느끼는 공허함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었는데요. 남편에게 따뜻한 국을 건네며 부드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여보, 지환이도 이제 자기 길을 찾아가고 있으니 너무 걱정 마세요. 우리 수빈이도 크리에이터로 잘 나가고 있잖아요. 김다정의 말에 이상철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사실 김다정 역시 속으로는 불안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김다정은 아버지와 시어머니가 거실에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보며 잠시 미소를 지었는데요. 조옥래 할머니는 암으로 세상을 떠난 남편을 그리워하면서도 아들 이상철의 집에서 지내는 지금이 가장 평화롭다고 말하곤 했었죠. 김장수 할아버지 또한 치매로 먼저 떠난 아내에 대한 슬픔을 조옥래 할머니와의 대화로 잊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로운 집구석에도 폭풍의 전조는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는데요. 이지환은 박영나의 저택 앞에서 차를 대기시킨 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지환은 박영나의 우아하고 조신한 겉모습 뒤에 감춰진 고성이의 엄격한 통제를 누구보다 가까이서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이지환은 배신당한 상처 때문에 다시는 사랑 같은 건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었지만 고성이의 손길 안에서 꼭두각시처럼 살아가는 박영나를 볼 때마다 묘한 동질감과 연민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지환은 차 안에서 박영나를 기다리며 어제 저녁 박진석 회장의 서재에서 흘러나오던 고성이의 고함 소리를 떠올렸습니다. 고성이가 신분 상승을 위해 얼마나 처절하게 발악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희생양이 되고 있는 박영나가 얼마나 가여운 존재인지 이지환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지환은 핸들을 꽉 쥐며 생각했습니다. 이 화려한 저택 안에서 진실이라는 것이 과연 존재하기나 하는 것인지, 그리고 자신이
지켜야 할 대상이 과연 박영나인지 아니면 자신의 무너진 자존심인지 혼란스러웠던 것이었죠. 한편 정순이의 식당에서는 아들 지강호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었습니다. 정순이는 남편의 사업 실패와 죽음 이후 억척스럽게 식당을 운영하며 두 남매를 키워왔는데요. 딸 지은호는 엄마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지만 아들 지강호는 욕심만 많고 부지런하지 못한 성격 탓에 늘 사고만 치고 다녔었죠. 지강호는 공부를 잘해 성공 가도를 달리는 누나 지은호와 자신을 비교하며 늘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지강호는 정순이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는 왜 맨날 누나 편만 들어? 나도 기회만 있으면 성공할 수 있다고. 정순이는 그런 지강호를 보며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정순이는 지강호가 조금만 더 마음을 잡고 살아가기를 바랐지만 지강호의 눈에는 오직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길만 보였는데요. 지강호는 이수빈이 패션 크리에이터로 성공해 돈을 번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도 어떻게든 그 화려한 세계에 발을 들여놓고 싶어 안달이 나 있었습니다. 지강호는 그것이 파멸의 길인지도 모른 채 위험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박진석은 고성희의 해명을 뒤로하고 서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박진석은 자신의 성공이 오직 자신의 힘으로만 이루어진 것이라 믿어왔기에 고성희가 자신의 뒤에서 기업 경영권을 노렸다는 사실에 큰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박진석은 거실에 있던 아들 박성재를 불러 세웠습니다. 성재야, 네 엄마, 아니 고성의 저 여자에 대해 네가 아는 게 뭐냐? 박진석의 서슬퍼런 질문에 박성재는 당황하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는데요. 사실 박성재는 박영나와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매였지만 고성희의 야망을 어느 정도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성재는 집안의 평화를 위해 입을 닫고 있었던 것이었죠. 박진석은 아들의 침묵을 긍정으로 받아들이며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당장 변호사 불러. 고성의 저 여자가 가져간 모든 것을 다시 회수해야겠다. 그리고 영나가 정말 내 피부치가 맞는지 확인해야겠어. 이 충격적인 발언은 마침 서재 밖에서 이 모든 대화를 듣고 있던 박영나와 그녀를 데리러 들어오던 이지환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고성희가 숨겨온 비밀의 상자가 열리면서 두 가족의 운명은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고성희는 서재 안에서 주저앉아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고성희는 가난했던 어린 시절 구멍난 신발을 신고 학교에 가야 했던 그 수치심을 결코 잊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박진석이라는 동아줄을 잡았고 그 동아줄을 놓치지 않기 위해 딸 박영나를 완벽한 화가로 만들고 우아한 신부로 만들어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 했던 것이었죠. 고성희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박진석, 당신이 나를 버린다고? 아니, 내가 당신의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이 집을 나갈 거야. 고성희의 눈에는 광기 어린 집념이 서려 있었는데요. 고성희는 즉시 어딘가로 전화를 걸어 숨겨두었던 마지막 카드를 확인했습니다. 그것은 박진석의 기업이 2대째 내려오면서 저질렀던 치명적인 비리와 관련된 문서였더라고요. 고성희는 이 문서를 이용해 박진석을 협박하고 경영권을 완전히 장악할 계획을 세우며 반격을 준비했습니다. 이상철의 집 거실에서는 이수빈이 화려한 옷을 입고 라이브 방송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수빈은 밝고 애교 넘치는 모습으로 시청자들과 소통하고 있었지만 사실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돈 많은 남자와 결혼의 신분 상승을 꿈꾸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수빈은 화려한 조명 아래서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 뒤에는 가문을 일으켜 세우겠다는 허황된 꿈과 욕망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이수빈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나도 이제 진짜 화려한 날들을 살고 싶어. 평생 정직하게만 살다 퇴직한 아빠처럼 살긴 싫다고. 이수빈의 이 한마디는 정직을 신조로 삼아온 이상철의 삶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었더라고요. 박진석의 분노는 식을 줄 몰랐고 고성희의 반격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이상철은 무너져가는 세상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지키려 애쓰고 있었고 그들의 자녀들은 각자의 욕망과 상처를 안고 서로 얽히기 시작했는데요. 과연 고성희의 비밀은 어디까지 밝혀질 것인지 그리고 이지환과 박영나의 위태로운 동행은 어떤 결말을 맞이할 것인지 긴장감은 극에 달하고 있었습니다. 박진석이 고성희를 향해 서류 뭉치를 다시 한번 집어던지며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라고 소리치는 순간
고성이는 오히려 박진석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비릿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 웃음은 앞으로 벌어질 처절한 전쟁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과도 같았는데요. 고성이가 박진석에게 건넨 다음 한마디는 무엇이었을까요? 진석 씨, 정말 내가 혼자 나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고성이의 이 말 한마디에 박진석의 얼굴은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이상철은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 마당으로 나와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33년 동안 앞만 보고 달려온 인생이었지만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퇴직금, 몇 푼과 불안한 자식들의 미래뿐인 것 같아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이상철은 주머니에서 낡은 수첩을 꺼내 적어 내려갔습니다. 정직하게 살면 복이 온다고 믿었는데 정말 세상은 그런 곳일까? 이상철의 고뇌는 깊어만 갔고 어둠 속에서 누군가 이상철의 집 담벼락 아래에 의문의 가방을 내려놓고 사라지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그 가방 안에는 고성이와 이상철 그리고 박진석의 과거가 모두 얽혀있는 충격적인 물건이 들어있었는데요. 이 모든 사건이 시작되는 웅장하고도 위태로운 첫날이 그렇게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고성이는 과연 어떤 반격을 준비했을까요? 그리고 이상철의 정직함은 이 거대한 탐욕의 파도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내가 평생을 어떻게 버텼는데 여기서 이렇게 무너질 순 없어. 당신이 가진 거 내가 다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거 잊었어? 서재 문을 박차고 나가는 박진석의 등 뒤로 고성이의 서늘한 외침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고성이는 바들바들 떨리는 손을 움켜쥐며 화려한 대리석 바닥에 주저앉았는데요. 방금 전까지 박진석이 쏟아냈던 그 모욕적인 언사들이 고성이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성이는 울고만 있을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고성이는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정돈하며 거울 속에 자신을 매섭게 노려보았습니다. 고성이는 박진석이 자신을 내칠 준비를 하고 있다면 자신 또한 박진석의 심장을 겨누는 최후의 칼날을 꺼내 들어야겠다고 결심했었습니다. 고성이는 비밀 금고 안에 숨겨두었던 박진석 기업의 이면 계약서와 비자금 조성 내역이 담긴 USB를 떠올렸습니다. 그것은 고성이가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지난 수년간 박진석의 눈을 피해 치밀하게 준비해온 보험이었던 것이죠. 한편 박진석은 분노를 사기지 못한 채 자신의 전용차 뒷좌석에서 거칠게 넥타이를 풀어헤쳤습니다. 박진석은 첫 아내의 불륜으로 입은 상처를 고성이라는 아름답고 우아한 여인을 통해 치유받았다고 믿어왔는데요. 그래서 고성이의 딸 박영나까지 자신의 호적에 올리고 친딸처럼 아끼며 애지중지 키웠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고성이의 철저한 계산과 연극이었다는 사실에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을 느꼈더라고요. 박진석은 차를 몰고 있는 이지환의 뒷모습을 백미러로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이지환은 묵묵히 전방을 주시하며 운전에 집중하고 있었지만 박진석은 이제 그 누구도 믿을 수 없다는 의심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박진석은 이지환에게 차갑게 물었습니다. 이지환 기사, 자네는 고성이 그 여자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나? 갑작스러운 질문에 이지환은 잠시 당황했는데요. 이지환은 박영나의 보디가드로서 고성이가 딸 박영나를 얼마나 강박적으로 통제하고 관리하는지 옆에서 지켜봐 왔었습니다. 사모님께서는 박영나 아가씨를 끔찍이 아끼시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 방식이 아가씨에게는 조금 버거워 보일 때가 있었습니다. 이지환의 대답에 박진석은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생각했습니다. 그 끔찍한 사랑조차 결국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이었을 것이라고 말이죠. 같은 시각 이상철의 집 거실에서는 김다정이 낡은 상자 하나를 꺼내놓고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 상자 안에는 김다정이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던 시절의 앨범과 일기장들이 들어있었는데요. 김다정은 박진석 회장의 아내 고성이의 사진을 볼 때마다 묘한 기시감을 느껴왔었습니다. 30년도 더 된 낡은 졸업 앨범을 넘기다가 한 페이지에서 손을 멈췄는데요. 그곳에는 지금의 화려한 모습과는 사뭇 다르지만 특유의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어린 소녀 고성이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고성이는 당시 지독한 가난 때문에 급식비를 내지 못해 늘 주눅 들어 있으면서도 눈빛만은 도끼로 가득했던 아이로 기억하고 있었죠. 김다정은 고성이가 박진석 회장의 부인이 되었다는 사실에 놀라면서도 한편으로는 어떻게 그토록 높은 곳까지 올라갔을지
안쓰러운 마음과 불안한 예감이 동시에 들었습니다. 김다정은 남편에게 이 사실을 말할까 고민했지만 정직함과 올바름을 인생의 신조로 삼는 이상철이 상류층의 복잡한 추문에 엮이는 것을 원치 않았기에 입을 닫기로 했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이상철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았는데요. 이상철은 집 앞에서 의문의 가방을 발견하고 그것을 집 안으로 들고 들어왔습니다. 이상철은 처음엔 누군가 잃어버린 물건이라 생각했지만 가방 안을 확인하는 순간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가방 안에는 거액의 현금 뭉치와 함께 이상철의 젊은 시절 사진 그리고 박진석이라는 이름이 적힌 서류 뭉치가 들어있었더라고요. 이상철은 자신의 과거와 박진석 그리고 이 거액의 돈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상철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읽어내려갔는데 거기에는 이상철이 평생 일했던 회사의 합병 과정에서 박진석이 저질렀던 부정행위와 그것을 덮기 위해 이상철을 이용하려 했던 흔적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직하게 33년을 일해온 이상철에게 이것은 자신의 인생 전체를 부정당하는 것과 다름없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는데요. 이상철은 이 사실을 김다정에게 알려야 할지 아니면 아들 이지환이 일하고 있는 박진석 회장 댁의 문제와 연관이 있는 것인지 혼란에 빠져 밤새 거실을 서성였습니다. 이수빈은 자신의 방에서 거울을 보며 예쁜 미소를 연습했습니다. 내가 이 집구석에서 나가서 진짜 화려한 날들을 살려면 박성재 같은 남자를 잡아야 해. 이수빈의 눈에는 야망이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이수빈은 자신이 가진 외모와 애교가 충분한 무기가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는데요. 그러던 중 이수빈은 거실에서 들려오는 이상철과 조옥래 할머니의 낮은 목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조옥래 할머니는 아들 이상철의 기색이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걱정하고 있었더라고요. 상철아, 무슨 일이냐? 내 안색이 흑빛이다. 조옥래 할머니의 물음에 이상철은 차마 가방 속 비밀을 말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수빈은 문틈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직감했습니다. 아빠, 이상철이 숨기고 있는 저 가방 속에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또 다른 열쇠가 들어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말이죠. 박영란은 자신의 작업실에서 캔버스에 거친 붓질을 해대고 있었습니다. 박영란은 박진석 회장이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것과 어머니 고성이가 벼랑 끝에 몰렸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박영란은 붓을 던져버리고 눈물을 흘렸는데요. 그때 작업실 문이 열리고 이지환이 들어왔습니다. 울고 있는 박영란을 보며 가슴 한구석이 아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수건을 건네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영라 씨, 너무 애쓰지 마세요. 가끔은 도망쳐도 괜찮습니다. 이지환의 그 한마디는 박영란의 마음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이지환과 박영란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로 다할 수 없는 감정을 나누었지만 두 사람의 신분 차이와 가족 간의 얽힌 악연은 그들을 더 깊은 어둠으로 몰아넣고 있었습니다. 정순이의 식당에서는 지강호가 몰래 엄마의 금고를 뒤지다가 걸리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정순이에게 맡겨둔 적금 통장을 노렸던 것인데요. 아들의 뺨을 때리며 오열했습니다. 강호야, 네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네 누나가 피땀 흘려번 돈이야. 정순이의 외침에도 지강호는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대들었습니다. 누나는 잘나서 서울에서 떵떵거리며 사는데 나는 이게 뭐야? 나도 성공하고 싶다고.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아들의 비수 같은 말에 정순이는 가슴을 쥐어짜며 주저앉았습니다. 지강호는 식당을 뛰쳐나갔고 분노에 가득 차 길을 걷던 중 우연히 이수빈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욕망이 닮아 있음을 단번에 알아보았는데요. 지강호는 이수빈이 박성재에게 접근하려 한다는 계획을 듣고 자신도 그 판에 끼워달라며 위험한 제안을 건넸습니다. 고성이는 드디어 박진석을 향한 첫 번째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박진석의 비서실장에게 연락해 자신이 가진 비자금 장부의 일부를 팩스로 보냈는데요. 박진석은 사무실에서 그 서류를 확인하고는 사색이 되어 전화를 걸었습니다. 고성이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좀 대화할 마음이 생겼나요? 나를 내쫓으려면 당신의 제국도 함께 무너져야 할 거예요. 고성이의 협박에 박진석은 이를 갈며 대답했습니다. 고성이, 네가 정말 죽고 싶은 모양이구나. 두 사람의 대화는 더 이상 부부가 아닌
적들의 전쟁 선포와 같았습니다. 고성이는 전화를 끊고 승리의 미소를 지었지만 그녀의 뒤에는 예상치 못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김다정이 고성이를 직접 만나기 위해 박진석의 저택 앞으로 찾아온 것이었죠. 김다정은 굳게 닫힌 저택 대문을 바라보며 결연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신이 가고 있는 길이 얼마나 위험한지 내가 알려줘야겠어. 김다정의 등장은 고성이가 세운 치밀한 계획에 거대한 변수로 작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철은 결국 가방 속에 든 현금을 돌려주기로 결심하고 박진석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자신이 믿어왔던 정직이라는 가치가 무너지는 것을 지켜볼 수 없었기에 위험을 무릅쓰고 박진석과 직접 대면하려 했던 것이었죠. 하지만 이상철이 저택 근처에 도착했을 때 박진석의 차에서 내리는 아들 이지환과 울고 있는 박영란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상철은 자신의 아들이 이 추악한 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다는 사실에 경악했는데요. 이상철이 가방을 꽉 쥔 채 이지환의 이름을 부르려는 순간 뒤에서 누군가 이상철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뒤를 돌아본 이상철 앞에는 30년 전 사라졌던 박진석의 전처가 서 있었죠. 그녀는 이상철을 보며 슬픈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상철 씨, 오랜만이에요. 여전히 정직하게 사시네요. 하지만 그 정직함이 때로는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아직도 모르시나요? 이 충격적인 재회와 함께 두 집안을 둘러싼 거대한 비밀의 소용돌이는 이제 멈출 수 없는 속도로 회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성이는 박진석을 굴복시켰다고 믿으며 우아하게 와인을 마시고 있었지만 그녀의 딸 박영란은 이미 마음의 결정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박영란은 이지환에게 같이 도망치자고 제안했고 이지환은 자신의 정체성과 사랑 사이에서 갈등하며 박영란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이 저택 뒷문을 통해 빠져나가려던 그때 저택 전체에 경보음이 울려 퍼졌는데요. 박진석이 고성이의 협박에 굴하지 않고 집안의 모든 출입을 통제해버린 것이었습니다. 고성이는 당황하며 거실로 뛰어내려왔고 그곳에서 박진석과 함께 서 있는 김다정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고성이는 김다정을 보는 순간 자신의 가장 치욕스러웠던 과거가 떠올라 몸을 떨었습니다. 당신이 여기 왜? 고성이의 목소리는 공포로 떨리고 있었고 김다정은 차분하지만 서늘한 눈빛으로 고성이를 응시했습니다. 이들의 화려했던 날들은 이제 처절한 생존 게임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기사님, 아니 지환 씨. 우리 그냥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도망가면 안 돼요? 이 숨막히는 집구석에서 나 좀 꺼내줘요, 제발. 박영란의 이 절박한 고백은 차가운 빗줄기가 쏟아지는 저택 뒷마당의 정적을 날카롭게 가르고 있었습니다. 이지환은 자신의 손을 꼭 잡은 박영란의 가느다란 손가락에서 전해지는 미세한 떨림을 느끼며 심장이 터질 것 같은 압박감을 느꼈는데요. 3년 전 목숨보다 사랑했던 여자에게 철저히 배신당한 이후 다시는 누군가에게 마음을 주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이지환이었지만 화려한 저택이라는 감옥에 갇혀 어머니 고성이의 꼭두각시로 살아온 박영란의 눈물 앞에서는 그 단단했던 결심도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지환은 박영란을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겨 안고 싶다는 강렬한 충동을 느꼈지만 자신이 처한 현실과 보디가드라는 신분을 떠올리며 간신히 이성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이지환은 박영란의 젖은 어깨를 다독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영란 씨, 지금 나가면 정말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거예요. 박진석 회장님과 고성의 사모님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박영란은 이미 이성을 잃은 듯 이지환의 셔츠를 움켜쥐며 오열했는데요. 박영란에게 이지환은 단순한 직원이 아니라 평생 자신을 억누르던 가식과 위선의 세계에서 구해줄 유일한 구원자처럼 느껴졌던 것이죠. 그 시각 저택 정문 밖에서 30년 만에 박진석의 전처와 마주한 이상철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충격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박진석의 전처는 세월의 풍파를 정면으로 맞은 듯 초췌한 모습이었지만 눈빛만은 이상철이 기억하던 그 시절의 명민함을 잃지 않고 있었는데요. 그녀는 이상철이 들고 있는 의문의 가방을 가리키며 서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상철 씨, 그 가방 안에 든 게 뭔지 알아요? 그건 박진석이 당신의 33년 성실함을 비웃으며 던져준 독이 든 성배예요. 이상철은 그녀의 말에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평생을 정직과 신뢰 하나로 버텨온 이상철에게 자신이 몸담았던 회사의 합병 과정에서 박진석이 자신을 방패막이로 삼아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사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모욕이었습니다. 이상철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이 왜 이제야 나타난 겁니까? 그리고 왜 하필 나입니까? 전처는 이상철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대답했는데요. 박진석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돈을 잃는 게 아니에요. 당신처럼 정직한 사람이 자신의 실체를 세상에 폭로하는 거지. 내가 당신을 도와줄게요. 이 대화는 이상철의 가치관을 뿌리째 흔들어 놓으며 그를 거대한 복수의 소용돌이 속으로 밀어넣고 있었습니다. 저택 내부 거실에서는 김다정과 고성희의 팽팽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고성희는 자신의 화려한 거실에 발을 들인 김다정을 향해 멸시의 눈빛을 보냈지만 내면에서는 과거의 치부가 드러날까봐 전전긍긍하고 있었는데요. 고성희는 거만한 자세로 소파에 앉아 와인을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여긴 당신 같은 평범한 사람이 올 곳이 아니에요. 예정을 생각해서 조용히 나가주시면 없던 일로 하죠. 하지만 김다정은 고성희의 기에 눌리지 않고 차분하게 마주 보았습니다. 김다정은 고성희가 어린 시절 급식비를 내지 못해 고개를 숙이고 다니던 그 소녀에서 이제는 남의 인생을 짓밟고 올라선 괴물이 되었다는 사실에 깊은 슬픔을 느꼈습니다. 고성희에게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당신이 가진 이 화려함이 정말 본인 것이라고 생각하니? 박진석 회장이 네 과거와 네가 빼돌린 비자금의 실체를 알게 되면 넌 다시 그 춥고 배고픈 골목길로 돌아가게 될 거야. 김다정의 경고에 와인잔을 든 손을 미세하게 떨었습니다. 고성희는 김다정이 단순히 훈계를 하러 온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몰락을 예고하는 저승사자처럼 느껴져 소름이 돋았던 것이었죠. 한편 서울 강남의 한 고급 와인바에서는 이수빈이 박성재와의 우연을 가장한 만남을 성공시키고 있었습니다. 이수빈은 패션 크리에이터다운 세련된 스타일로 박성재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았는데요. 이수빈은 박성재가 좋아하는 와인 빈티지와 최근 관심사를 미리 파악해 자연스럽게 대화를 주도해 나갔습니다. 박성재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끊임없는 다툼에 지쳐있던 차에 이수빈의 밝고 쾌활한 에너지가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이수빈은 박성재에게 살짝 기대며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성재 씨는 보기보다 참 외로워 보여요. 화려한 곳에 사시는데 마음은 텅 비어있는 느낌이랄까? 이수빈의 이 정곡을 찌르는 한마디에 박성재는 마음의 빗장을 조금씩 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수빈의 진심은 사랑이 아닌 신분 상승이었고 그녀는 박성재를 통해 자신이 꿈꾸던 진짜 상류층의 삶을 손에 쥐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수빈은 박성재와 건배하며 속으로 웃음 지었는데요. 그래, 이 남자만 잡으면 내 인생도 드디어 꽃길이야. 이수빈의 욕망은 그렇게 위험한 불꽃을 피워 올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정순이의 식당을 뛰쳐나간 지강호는 인생 역전을 꿈꾸며 어두운 골목길에서 의문의 사내들과 접촉하고 있었습니다. 지강호는 평생 비교당하며 살아온 울분을 보상받기 위해 고성희가 몰래 운영하던 사채 조직의 자금을 가로채려는 대담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요. 부지런하지도 못하고 노력도 안 하면서 불만만 가득했던 지강호에게 이번 일은 자신의 존재감을 증명할 유일한 기회처럼 보였습니다. 지강호는 사내들에게 돈다발을 보여주며 호기롭게 말했습니다. 이게 시작이야. 내가 그 여자 고성희의 뒤통수를 제대로 쳐줄 테니까 지켜보라고. 하지만 지강호는 자신이 건드리고 있는 판이 얼마나 위험한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지강호의 이 무모한 행동은 결국 정순이의 식당뿐만 아니라 지은호의 커리어까지 위협하는 거대한 파국을 불러올 전초전이었던 것이죠. 정순이는 식당 부엌 한 구석에서 아들 지강호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며 찬물에 손을 담그고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저택의 경보음이 울려 퍼진 그 순간
이지환은 결단을 내린 듯 박영나의 손을 더욱 꽉 쥐었습니다. 박진석의 보안 요원들이 마당으로 들이닥치기 시작했고 이지환은 박영나를 자신의 뒤로 숨기며 날카로운 눈빛으로 상황을 주시했는데요. 이지환은 체육학과 시절 익혔던 기술과 보디가드 경험을 살려 요원들의 포위망을 뚫고 박영나를 차에 태우는데 성공했습니다. 이지환은 거칠게 엑셀을 밟으며 저택의 철문을 돌파했는데요. 100m 속으로 멀어지는 저택을 보며 박영나는 처음으로 해방감을 느꼈지만 이지환의 표정은 어둡기만 했습니다. 이지환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박진석과 고성이라는 거대한 권력이 자신들을 사냥하러 올 것이며 이 도주가 끝나는 곳이 낙원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이지환은 옆자리에 앉아 떨고 있는 박영나를 보며 다짐했습니다.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당신만은 이 지옥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지 않겠어. 이상철은 전처가 건네준 서류를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오던 길에 이지환의 차가 광속으로 지나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상철은 직감적으로 자신의 아들이 큰 사건에 휘말렸음을 깨닫고 절망했는데요. 이상철은 집으로 들어서자마자 거실에서 김다정의 전화를 기다리던 조옥래 할머니와 김장수 할아버지를 마주했습니다. 조옥래 할머니는 아들의 휑한 눈빛을 보고는 가슴을 철렁 내려앉으며 물었습니다. 상철아, 무슨 일인데 그러냐? 지환이는 어디 가고 너 혼자 이러고 있어? 이상철은 어머니의 질문에 대답하지 못한 채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정직하게만 살면 자식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가 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현실은 오히려 그 정직함 때문에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위협받는 비극으로 치닫고 있었더라고요. 김장수 할아버지는 치매로 기억이 가물가물한 와중에도 이상철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인생이라는 게 원래 폭풍우가 지나가야 맑은 날이 오는 법이라오. 하지만 이상철에게 그 폭풍우는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고성이는 박진석에게 전화를 걸어 이게 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애를 몰아붙이니까 지환이 같은 놈이랑 눈이 맞아서 나간 거 아니야. 고성이의 비명에 박진석은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고성이, 네 딸이 도망간 게 나 때문이라고? 아니, 널 닮아서 피에 흐르는 그 천한 본능 때문이겠지. 걱정 마, 내 방식대로 처리할 테니까. 박진석은 전화를 끊고 즉시 비서실장에게 이지환의 신상을 전국에 수배하고 그가 가진 모든 금융계좌를 동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박진석의 얼굴에는 인간적인 고뇌나 슬픔 대신 자신의 소유물을 빼앗긴 분노와 그것을 되찾으려는 정복욕만이 가득했는데요. 박진석은 서재 벽에 걸린 기업집의 구조도를 바라보며 차갑게 중얼거렸습니다. 아무도 나를 배신할 순 없어. 그게 내 자식이라 할지라도. 도망치던 이지환과 박영란은 비 내리는 교회의 낡은 모텔에 몸을 숨겼습니다. 이지환은 박영란에게 수건을 건네며 그녀가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세심하게 챙겨주었는데요. 박영란은 낯선 환경에 겁이 났지만 이지환의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묘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두 사람은 작은 컵라면 하나를 나눠 먹으며 처음으로 진실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박영란은 이지환에게 자신의 화가가 되고 싶었던 꿈과 사실은 고성이의 친딸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털어놓았습니다. 이지환은 그 충격적인 고백을 묵묵히 들어주며 박영란의 아픔을 보듬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는데요. 모텔 밖으로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들이닥치기 시작했고 이지환은 박영란을 화장실에 숨긴 채 홀로 그들과 맞설 준비를 했습니다. 이지환의 주먹에는 가족을 지키지 못한 회한과 박영란을 지키겠다는 간절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이상철은 마침내 결심한 듯 품에 안고 있던 서류를 책상 위에 펼쳤습니다. 그 서류의 맨 마지막 장에는 박진석이 30년 전 이상철의 명의를 도용해 만든 페이퍼 컴퍼니의 직인이 찍혀 있었는데요. 이상철은 그 직인을 보며 자신이 믿어왔던 33년의 세월이 얼마나 허망한 연극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이상철은 거울을 보며 자신의 얼굴을 찬찬히 뜯어보았습니다. 고지식하고 고리타분하다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지켜왔던 그 정직함이 사실은 박진석의 악행을 가려주는 훌륭한 가림막이었다는 사실에 이상철은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이상철은 책상 위에 놓인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딘가로 전화를 걸어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보할 게 있어서 전화했습니다. 화려한 날들을 꿈꾸며 남의 인생을 훔친 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상철의 이 반격은 두 집안의 운명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위대한 첫걸음이 되었습니다. 상철 씨, 우리 애들 앞길 막는 못난 부모는 되지 말자고요.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 그 서류만 넘기면 당신 가족 평생 먹고 살 길 내가 책임지겠소. 박진석 회장의 이 오만하고도 달콤한 제안은 서울 도심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그의 거대한 집무실 안을 차갑게 감돌고 있었습니다. 고지식할 정도로 정직하게 33년을 살아온 이상철에게 박진석이 내민 두툼한 봉투와 회유 섞인 협박은 단순한 제안이 아니라 그의 영혼을 시험하는 거대한 장벽처럼 느껴졌는데요. 이상철은 자신의 낡은 양복 소매 끝을 만지작거리며 눈앞에 화려한 대리석 책상과 그 뒤에 앉아 여유롭게 시간을 태우는 박진석을 응시했습니다. 박진석은 이전 아내의 배신으로 냉소적인 인간이 되었지만 아들 박성재에 대해서만큼은 비뚤어진 애착을 가지고 있었고 그 아들이 이상철의 딸 이수빈과 가깝게 지낸다는 사실을 역으로 이용해 이상철의 입을 막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상철은 주머니 속에서 전처가 건네준 그 치명적인 서류를 꽉 쥐었습니다. 아들은 지금 박진석의 딸 박영나와 도망 중이고 딸은 박진석의 아들 박성재를 통해 신분 상승을 꿈꾸고 있는 이 기막힌 상황 속에서 이상철은 가장으로서 그리고 인간으로서 생애 가장 처절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이때 고성희는 자신의 침실에서 김다정이 던지고 간 경고를 떠올리며 신경안정제를 삼키고 있었습니다. 김다정이 알고 있는 자신의 과거, 그 비참했던 시절의 기록이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 자신이 쌓아 올린 모든 것은 무너질 것이 분명했는데요. 고성희는 거울 속에 자신을 보며 미친 듯이 웃기 시작했습니다. 김다정, 네가 감히 나를 가르치려 들어?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고성희는 즉시 자신이 관리하던 사채 조직의 행동대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고성희는 김다정의 입을 막기 위해 그녀의 약점을 찾아내라고 지시했는데요. 고성희의 야망은 이제 광기로 변해 주변의 모든 것을 파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고성희가 간과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아들 지강호가 그녀의 뒤를 캐며 위험한 도박을 시작했다는 것이었죠. 지강호는 고성희가 숨겨둔 비자금 창고의 위치를 알아내기 위해 정순이의 식당 주방에 몰래 설치한 도청 장치를 확인하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상철은 박진석의 집무실을 나와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향하던 중 집 근처 공원에서 자신을 기다리던 김다정을 만났습니다. 김다정은 남편의 수척해진 얼굴을 보자마자 그를 끌어안았습니다. 여보, 고생 많았어요. 다 알아요. 당신이 얼마나 힘들게 버티고 있는지. 김다정의 따뜻한 품 안에서 이상철은 참아왔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이상철은 김다정에게 박진석의 재앙과 서류의 진실 그리고 이지환과 박영나의 소식을 전부 털어놓았습니다. 김다정은 조용히 남편의 말을 듣고는 단호하게 말했는데요. 여보, 우리 정직하게 살기로 했잖아요. 애들도 결국은 우리 진심을 알아줄 거예요. 박진석 회장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사람의 마음까지는 살 수 없어요. 김다정의 격려는 이상철에게 다시 한번 일어설 힘을 주었습니다. 두 부부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이상철의 집 마당으로 검은 차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박진석의 명령을 받은 보안 요원들이 아니라 고성희가 보낸 사채업자들이었는데요. 그들은 지강호의 빚을 대신 갚으라며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강호가 고성희의 돈을 건드린 것이 결국 이상철의 집안까지 불똥이 튄 것이었죠. 이상철은 가족들을 뒤로 숨기고 사채업자들 앞에 당당히 섰습니다. 당장 여기서 나가시오.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이상철의 호통에도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집기를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이수빈은 겁에 질려 박성재에게 전화를 걸었고 박성재는 아버지 박진석 몰래 집을 빠져나와 이상철의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박성재는 사채업자들 틈에서 떨고 있는 이수빈을 발견하고는 분노하며 그들을 막아섰는데요.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고성희는 자신의 계획대로 이상철의 집안이 풍비박산 나고 있다는 사실에 만족하며 와인을 들이켰습니다. 하지만 고성희는 몰랐습니다. 박진석의 전처가 이상철에게 건네준 그 서류 속에는 고성희가 박영란을 낳기 전 저질렀던 또 다른 치명적인 범죄 기록이 들어있었다는 사실을요. 이상철은 쓰러진 가구들 사이에서 떨리는 손으로 다시 한번 서류를 쥐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제 정직함을 넘어선 가족을 지키기 위한 거대한 투지가 불타고 있었는데요. 박진석, 고성희, 너희들이 저지른 죄의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해주마. 이상철의 낮은 읊조림은 폭풍전야의 정적을 깨뜨리는 경고와도 같았습니다. 고성희는 자신의 음모가 하나둘씩 탄로나고 대중의 비난이 쏟아지자 극도의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고성희는 박진석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이미 이상철의 반격으로 위기에 처한 박진석은 고성희를 차갑게 외면했는데요. 박진석은 네가 벌인 일은 내가 책임져. 나까지 끌어들이지 말고. 라며 고성희에게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고성희는 믿었던 남편에게 배신당하고 자신이 그토록 집착했던 권력과 부가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며 미친 듯이 웃었습니다. 고성희는 마지막 발악으로 정순이의 식당에 불을 지르려 계획했지만 이를 미리 눈치챈 이지환과 지강호에 의해 저지당했습니다. 이지환은 고성희를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더라고요. 사모님, 이제 그만하십시오. 영라 씨를 위해서라도 여기서 멈춰야 합니다. 고성희는 딸의 이름이 나오자 비로소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자신의 비뚤어진 모성애와 야망이 결국 사랑하는 딸마저 적으로 돌려세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었죠. 식당 재개업 날 이상철의 가족과 정순이의 가족 그리고 동네 주민들이 모두 모여 성대한 잔치를 열었습니다. 지강호는 직접 만든 요리를 손님들에게 대접하며 환하게 웃었고 지은우는 그런 동생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정순이는 손님들의 따뜻한 응원에 연신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전했는데요.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식당, 여러분 덕분에 다시 살았습니다. 김다정은 정순이의 손을 꼭 잡으며 함께 기뻐했습니다. 이들은 돈과 권력이 휘두르는 폭력 앞에서 정직과 연대가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를 몸소 증명해 냈더라고요. 비록 식당은 작고 소박했지만 그 안에서 피어나는 웃음소리는 그 어떤 호화로운 저택보다도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행복한 순간에도 마지막 폭풍은 남아 있었습니다. 박진석 회장이 자신의 마지막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 이상철의 아들 이지환을 납치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첩보가 입수된 것이었죠. 박진석은 이상철이 가진 비밀 서류를 되찾기 위해 최후의 수단으로 인질극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이상철은 재개업 축하 파티가 한창인 도중 걸려온 익명의 전화를 받고 굳어버렸습니다. 이지환을 살리고 싶으면 1시간 내로 서류를 가지고 부두로 나와라. 이상철은 가족들에게 들키지 않게 서둘러 식당을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김다정은 남편의 뒷모습에서 이상한 기운을 느끼고 지은호와 지강호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요. 이상철은 아들을 구하기 위해 어두운 부두로 향했고 그곳에는 박진석이 보낸 무장한 사내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상철은 품속에 서류를 꽉 쥔 채 거친 숨을 몰아쉬며 생각했습니다. 정직하게 살아온 내 인생의 마지막 싸움이다.
지환아, 아빠가 간다. 한편 정신을 차린 고성이는 경찰서로 향하는 길에 박진석의 음모를 알게 되고 자신의 딸 박영란을 위해서라도 박진석을 막아야겠다고 결심했더라고요. 고성이는 경찰차 안에서 비명을 질렀습니다. 박진석이 내 딸과 지환이를 죽이려 해요. 제발 막아주세요. 우리의 화려한 날들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이었네요. 돈도 명예도 아닌 당신들과 함께 웃을 수 있는 오늘 말이에요. 이상철이 떨리는 목소리로 내뱉은 이 한마디는 비바람이 몰아치던 부두의 정적을 깨뜨리며 울려 퍼졌습니다. 어둡고 축축한 패창고 안 박진석이 보낸 사내들에게 둘러싸인 채 무릎을 꿇고 있던 이지환은 아버지를 보는 순간 참아왔던 눈물을 터뜨렸는데요. 정직함 하나로 평생을 버텨온 이상철은 이제 더 이상 고지식하고 답답한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이상철의 손에는 박진석과 고성이를 단숨에 파멸시킬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 서류가 들려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오직 아들 이지환의 안위만이 가득했더라고요. 박진석은 어둠 속에서 천천히 걸어 나오며 비릿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이상철, 그깟 종이장 하나 때문에 자식 목숨을 거는 건가? 당장 그 서류 내놓고 꺼져. 그럼 네 아들은 살려주지. 박진석의 협박에도 이상철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상철은 오히려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며 박진석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는데요. 박 회장, 당신은 평생 돈으로 사람을 샀겠지만 나는 내 목숨을 걸어서라도 내 아들을 지킬 거요. 그리고 이 서류는 이미 경찰과 언론사에 전송되었소. 당신이 여기서 나를 죽인다고 해도 진실은 멈추지 않을 거란 말이오. 이상철의 이 당당한 선언에 박진석의 얼굴은 순식간에 공포로 물들었습니다. 그 순간 창고 밖에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경찰차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고성이가 경찰차 뒷좌석에서 내려 미친 듯이 창고 안으로 뛰어들어왔는데요. 고성이는 자신의 딸 박영란가 이지환의 곁에서 떨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영란야, 엄마가 왔어. 제발 그만해. 우리가 저지른 죄 내가 다 안고 갈 테니까 제발 우리 딸은 건드리지 마. 고성이의 오열은 그동안 그녀가 쌓아 올린 가식적인 화려함이 얼마나 허망한 것이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고성이는 자수성가한 사업가와 결혼해 신분 상승을 꿈꿨고 박진석과 재혼의 권력의 정점에 서려 했지만 결국 남은 것은 산산조각 난 가족과 추악한 범죄 기록뿐이었더라고요. 경찰들에 의해 박진석과 그의 수하들이 제압당하는 동안 이상철은 서둘러 이지환의 포박을 풀고 그를 껴안았습니다. 이지환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라며 오열했고 이상철은 그런 아들의 등을 두드리며 아니다, 지환아. 살아있어줘서 고맙다라고 다독였는데요. 이 장면은 지켜보던 모든 이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사건이 일단락된 후 대한민국은 박진석 회장의 대규모 비리와 고성이의 과거 범죄 행각으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박진석은 2대째 내려오는 기업을 자신의 욕망으로 더럽힌 대가로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고 고성의 또한 비자금 조성과 증거 인멸 등의 혐의로 구속되었는데요. 감옥에 수감된 고성이는 면회를 온 박영란에게 처음으로 진심 어린 사과를 전했습니다. 영란야, 내가 너를 세상에서 제일 화려하게 만들어주고 싶었는데 그게 너를 제일 아프게 했구나. 엄마를 용서하지 마라. 고성이의 눈물 섞인 참회에 박영란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나는 이제 화가가 아니라 그냥 박영란으로 살아보려고 해요. 지환 씨랑 같이 정직하게 땀 흘리며 사는 게 진짜 화려한 거라는 걸 이제야 알았거든요. 박영란의 변화는 고성이에게 가장 큰 충격이자 동시에 유일한 구원이 되었습니다. 몇 달의 시간이 흐르고 정순이의 식당은 예전의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아니, 예전보다 훨씬 더 따뜻하고 북적이는 곳이 되었더라고요. 지강호는 이제 식당의 어엿한 지배인이 되어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욕심만 많고 부지런하지 못했던 예전의 지강호는 온데간데였고 매일 아침 시장을 누비며 가장 좋은 재료를 고르는 청년으로 거듭났는데요. 지강호는 누나 지은호에게 누나, 나 이제 누나한테 부끄럽지 않은 동생이 될게. 우리 엄마 식당 전국에서 제일 맛있는 집으로 만들 거야. 라며 당당하게 포부를 밝혔습니다. 지은호는 그런 동생의 대견한 모습에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마케팅 실력을 발휘해 식당 홍보를 도왔습니다. 정순이는 주방에서 아들과 딸이 함께 웃는 소리를 들으며 비로소 세상을 떠난 남편에 대한 미안함과 한을 풀 수 있었는데요. 정순이는 여보, 우리 애들이 이제야 제 길을 찾았어요. 고마워요라며 하늘을 향해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이상철은 문득 지나온 33년의 세월을 떠올렸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식들을 뒷바라지하고 부모님을 부양하며 버텨온 고단했던 시간들, 정직함 때문에 손해를 보고 고지식하다는 핀잔을 들었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는데요. 하지만 지금 눈앞에 펼쳐진 가족들의 웃음소리와 따뜻한 햇살을 보며 이상철은 자신의 인생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확신했습니다. 이상철은 주머니에서 낡은 수첩을 꺼내 마지막 한 문장을 적어 넣었습니다. 나의 화려한 날들은 명예퇴직 후에야 비로소 시작되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진실을 마주하는 지금, 이 순간이 내 인생의 가장 찬란한 전성기다. 이상철의 일기장은 그렇게 행복한 마침표를 찍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이상철은 마당 한가운데 홀로 서서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박진석과 고성이가 그토록 갈망했던 그 화려한 날들은 타인의 눈물을 밟고 올라선 신기루였지만 이상철이 일궈낸 이 소박한 행복은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바위와 같았습니다. 이상철은 자신의 손을 찬찬히 내려다보았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손마디마다 가족을 위해 헌신했던 세월의 훈장이 훈장처럼 박혀 있었는데요. 이상철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과거의 명예나 퇴직 후의 불안함에 매몰되지 않는 진정한 자유를 얻은 한 인간으로서의 평온을 되찾았습니다.